자, 다른 아이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판결이 임박했죠. 언제 나오죠? 다음 주 월요일이요. 18일입니다. 18일. 선고돼요? 그날? 예, 18일 날 선고됩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유무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양형이었어요. 실형이나 집유나. 근데 이제 첫 재판부터 준법검시원회 만들라. 네. 근데 우리가 변호사들이 법정 들어가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판사를 안 해봐서 오해하는 걸 수도 있는데 재판부가 자꾸 이것저것 해오라고 그래요. 그럼 뭐냐? 해오면 봐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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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 누구든 실형 살 거 있으면 실형 살리면 되고 풀어줄 거 있으면 풀어주면 되는데 기업 경영이 어땠느니 아버지 때 이어받아 너 잘할 수 있냐느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느니 준법 감시를 그걸 재판부 왜 얘기합니까? 근데 굳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해오면 봐줄게라고 읽은 거죠. 두 가지인데 지금 김태현 변호사 얘기한 것 중에 이철이의 정치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판결이 임박했죠. 언제 나오죠? 다음 주 월요일이요. 18일입니다. 18일. 선고돼요? 그날? 예, 18일 날 선고됩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요? 네. 저부터요? 자, 삼성맨. 왜 그러세요 부담돼? 삼성맨이에요? 삼성 다녔었죠. 법무팀에. 아. 있었잖아. 저 S 그룹 아까 S 그룹 법무팀에서 한 3년 있었나? 그래요? 아니 좀 근데 있었죠. 그 좋은 데서 왜 나왔어요? 예? 나오니까 더 좋던데. 그래요? 네, 자유롭잖아요. 프리맨. 아 그런데 죄송합니다. 준법 감시위에 왜 안 들어가세요? 저 무슨 제가 뭐 그거 할 그게 되나? 주법검시에는 또 이제 그래요? 고관 대작들 하시는 데인데 제가 뭐 어쨌든 굉장히 임원도 아니고 제가 임원 출신도 아니고 어떻게 전망해요? 집행유예. 집행유예. 네. 지금 막 악플이 쏟아지고 있는 게 제가 막 눈에 훤하네 지금. 예? 본인 생각이 아니라 예상이니까. 예상이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집행유예를 해야 된다라는 그 당위의 영역이 아니고 그럼. 그냥 네. 존재론적 시각에서 봤을 집행유예 나올 거다. 존재론적. 뭐 그냥 당위의 영역이 아니라 사실 판단. 네. 사실 판단. 당위의 영역과 존재론 영역이. 실제론. 실제론. 그렇지. 우리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18일까지 이제 이 정준영 부장님이 계속해서 부담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형 3년 3년. 나와야 된다. 실형 3년. 예, 실형 3년. 이게 지금 보시면 본인이 얘기할 때 재판부가 부담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는 당위론적인 측면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당위론적 그죠? 측면이고요. 사실은 정준영 부장이 막판에 사실은 좀 부담을 가졌어요. 본인도 이걸 봐주기 아니냐 해서 기피 신청도 들어갔었고 그래서 굉장히 부담을 가졌고 내가 이거 양형의 절대적 소위 준법감시위원회 이 재판이 좀 이상해졌는데요. 뭐냐면은 언론에서 프레임을 준법감시위원회가 잘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뭔가 그 양형이 결정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본질은 86억 뇌물 횡령 이것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법적 책임이 뭐냐 어디까지냐라는 게 부각이 돼야 되는데 지금 프레임 자체가 준법감시위원회가 효율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으면 총수를 겁줄 만큼의 준법감시위원회가 일을 잘하고 있으면 마치 집행유예가 나도 되는 것 같은 프레임으로 보도되는 것 자체가 문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수영 부장이 이게 뭐 본인의 내심인지 아니면 그냥 바깥으로 한번 보여주기 위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만이 양형 요소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마지막 재판에서 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거를 놓고 봤을 때 사실 정수영 부장이 지금으로서는 집행유예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었다라고는 추측은 하시죠? 김태현 변호사도 하죠. 사실 판단의 영역에서 사실 판단의 영역에서 보면 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쉽게 자기 내심대로 최초의 의도대로 하기에는 굉장히 사회적 부담이 생기고 있다. 예. 뭐 그 사회적 부담 몰랐겠습니까? 근데 그 사실 판단 부분에서 제가 이제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정주영 부장이 너무 그 선고를 서두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사실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그 실효성 검토를 전문심리위원회를 만들어갖고 또 세 분인가? 예, 세 분이 이 강일원 뭐 등 해가지고 세 분이 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 이거를 들여다본 시간이 전체적으로 한 10시간 남짓이라고 해요. 근데 열흘이 아니고 10시간? 예, 열흘이 아니고 실제로 자료를 들여다본 시간이 10시간 남짓인데 합의된 의견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 한번 회계감사 한번 하려고 하더라도요. 한 100여 명 이상의 회계사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10,000시간 이상의 시간을 투입을 하거든요.
이게 10시간 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조금 더 잘 들여다볼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1월 18일 날 선고하겠다는 거예요. 뭐 성명 더 하게 해달라. 뭐 특검 쪽에서도 그렇고 변호인 쪽에서도 그렇고 뭐 더 할 게 있다 막 이랬는데도 하겠대. 왜 그럴까? 2월 달에 인사나거든. 본인이 선고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서둘러. 근데 사실은 이런 건 있으니까 되게 부담 있으면 그냥 밀어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좀 이상한 태도죠. 집유든 실형이든 간에 이 거대한 사건을 한지 꽤 됐잖아요. 1년 넘었죠. 항소심인데 재앙 파기환송된 거 아니에요? 파기환송돼서 작년 파기환송심을 8월 19일 날 대법에서 파기환송됐으니까. 근데 이거를 인사 난다고 후임 재판부에게 떠넘기고 다니는 것도 사실은 법원에도 일반적인 건 아니까 마무리 질 건 지는 게 맞긴 맞아요. 사실은. 에이, 왜 김경수 재판이나 이런 거 보면 부담스러우니까 다 떠넘겼죠. 저는 저 부장이 부담스럽다보다 저 그거 아시면서 자꾸 그러세요. 그럼 그 내부 있었던 다 아시면서 뭘 어쨌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기 역시 제가 당이론적 측면이 아니라 이제 사실적인 측면인 건데. 근데 보면 재판장이 마지막 했던 얘기 이거 준법감시위원 제도는 여러 양형 조건 중 하나고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 볼 수는 없다. 그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나만 한 얘기예요 이거. 굳이 했어. 아주 이제 그때 보면 이복경 검사가 난리 났다는 거예요. 이제 네, 뭐 언론 소리 보도된 지르고 거면 이제 저 어디지 저기 저 원종진 기자가 쓴 SBS 취재 파일 그러면 굉장히 자세가 돼 있는데 마지막 재판 공판에서 뭐 집행유예가 이게 예단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빨리 선고하려는 거 보니까 집행유예 해주려는 거 아니냐고 막 이복경 검사가 강하게 치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재판장이 우린 예단은 그걸 가지는 거 아닌데 그런 식으로 단정 짓지 말라 하면서 이제 그 얘기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한 얘기 원론적인 얘기 한 거지 뭐 그렇지 양형 조건이 하나가 어디서 다 여러 개지. 근데 이런 거예요. 사실 이 재판은 양형이 중요하지 유무죄는 관심 없었습니다. 유무죄는 거의 이미 다 끝난 건데 뭐 물론 뭐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뇌물액수가 늘긴 늘었지만 뇌물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준 사람 입장에서 보면 뇌물액수가 는 게 큰 어떤 대세에 지장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무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양형이었어요. 실형이나 집유나. 근데 이제 첫 재판부터 준법검시원에 만들라. 근데 우리가 변호사들이 법정 들어가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판사를 안 해봐서 오해하는 걸 수도 있는데 재판부가 자꾸 이것저것 해오라고 그래요. 그럼 뭐냐. 해오면 봐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 누구든 실형 살 거 있으면 실형 살리면 되고 풀어줄 거 있으면 풀어주면 되는데 기업 경영이 어땠느니 아버지 때 이어받아 너 잘할 수 있냐느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느니 준법 감시를 그걸 재판부 왜 얘기합니까? 사실 저는 재판부 영역은 아니에요. 그건 기업 경영의 영역이고 오히려 금융 당국이나 정부의 감독의 영역이지 사법의 영역은 아니거든요. 근데 굳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해오면 봐줄게라고 읽은 거죠. 두 가지인데 지금 김태현 변호사 얘기한 것 중에 양형의 문제다라고 해서 뇌물 액수 늘어난 거는 뭐 사실은 뭐 별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뇌물 액수 늘어난 게 중요하죠. 근데 어쨌든 법정은 맥시를 다 찼으니까 이미. 아니지. 이전에는 50억 미만이었고 뇌물 액수가 상고심에서 그 대법원에서 86억으로 딱 찍어주면서 50억 이상이 됐기 때문에 이거 5년 이상이에요. 무조건 50억 이상은 횡령 금액이 50억 이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횡령? 네, 횡령. 근데 횡령은 50억 이상이 됐지. 근데 횡령은 어차피 다 변제를 다 했기 때문에. 아니 뭐 그거는 피해를 회복했을 뿐인 거고. 변제가 될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하나는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사실은 이 재판의 마지막 변수는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정준영이에요. 부장판사가 이 재판의 마지막 변수가 돼버렸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비정상적인 거죠. 알겠습니다. 예. 오상순이 문자 주셨습니다. 재벌 총수라고 이렇게 큰 사안이 실형이 안 나오면 법원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말이 사실이 됩니다? 법원 10,000명 앞에만 평등하다는 말이 사실이 됩니다. 그 정도도 아니죠. 사실 한 명만 특수한 거죠. 몇 명 앞에만 평등하다는 말이 사실이 됩니다라는 식이고요. 0349번 쓰시는 분께서도 문자 주셨습니다. 뇌물을 받은 전 대통령은 징역살이 중인데 뇌물을 건넨 삼성 총수는 집행유예라는 게 말이 됩니까? 요거는 좀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뇌물은 받은 사람은 액수에 따라 성량이 달라져요. 그리고 특가법으로 가고 이제 그러면 근데 준 사람은 아무리 많이 줘도 맥시가 뇌물 공여거든요. 맥스가 징역 5년이에요. 법정형이. 그럼 거기서 감경하고 뭐 이러면은 더 줄어드는 거죠. 횡령 있잖아. 횡령 말고 뇌물만. 그렇다는 얘기지. 논점을 바꿔요. 그러면 법으로는 뇌물은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이 더 크게 처벌받는 엄청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법정 자체가. 예, 그거는 공직의 연결성 내지는 자기 직무를 뇌물을 받는다는 행위 자체로 그 연결성을 훼손했다라는 취지예요. 그럼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횡령, 그 횡령 55 넘는 특가니까. 근데 그 이제 변제 문제였고 사실은 제일 이제 삼성에서 내부적으로 제일 걱정했던 건 제가 알기로 국외재산 도피일 거예요 아마. 그건 인정되면 무기거든. 무기징역이에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특검도 이걸 가지고 계속 기소를 했는데 국외재산 도피는 이거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다 무죄가 나왔어요. 다 그리고 인정이 사실은 안 됐죠. 유죄가 나오기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정준영 부장이 그 회복적 사법이라는 거를 또 우리 사회에 또 널리 알려주셨어요. 따뜻한 사법, 회복적 사법 이러는데 사실 회복적 사법이라는 게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화해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들한테 너 가서 이제 교통사고를 냈거나 음주운전을 했다 그러면 가서 시신 닦는 것도 해보고 해서 반성하고 해가지고 이 청소년들의 앞날을 좀 이렇게 좀 넓혀주자라고 하는 건데 이재용 부회장에게 회복적 사법을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안 맞는 얘기를 갖다가 또 봐주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신장식 변호사는 그냥 예상을 하시라니까 어떻게 돼야 된다 말고 그냥 본인의 예상요 예상. 3년. 당위 말고. 3년. 오. 1심에서 5년이었는데. 네. 그럼 이제 다시 수감되는 거죠? 네, 그런 거죠. 법정 구속이면. 네. 그죠? 네. 네. 근데 항소심에서 이제 집유로 나왔다가 계속 지금 집유 상태에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파기환송이라 그러면 여기서 형이 확정되면 대법원으로 또 가요? 또 가요. 네. 그래서 또 이게 반려되진 않겠죠. 재판이 근데 길어질 수 있어요. 만약 또. 집유나 뭐 이렇게 돼서 했을 때는 또 재판이 또 한 번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아 이게 참 어려운 거네. 네. 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네. 집행유예 받았잖아요. 크게 저걸 관심 있게 보지 같은 않았는데 사건 그렇다고 아니에요? 하더라고요. 여기도 뇌물 준 거 아니에요? 시작은 같죠. 어차피 그죠? 저 국정농단 액수는 사건에 나온 다르겠지만. 거니까. 아니 액수는 좀 근데 이제 다르고. 동기가 좀 다르죠. 승계가 있었느냐, 승계 이슈가 있었느냐라고 그러니까 하는 게 이런 있고. 거예요. 신동빈 회장은 100% 레이저만 맞고 준 거고 레이저 맞고. 네. 그렇죠. 그렇게 인정이 됐어요. 여기는 내가 이 사항이 있었어. 현안이 걸려 있는 게 있어. 이거 적극적으로 줬다. 아니 그건 아니에요. 뭐 그게 아니 항소심 판결문까지는 안 그래. 아니 그까지 가지 말고요. 네. 오케이. 근데 어쨌든 레이저를 맞은 건 맞는데 레이저 맞았는데 내 이슈도 있었냐 없었냐 이거죠. 레이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네. 레이저란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조금 뭐라 그럴까? 결이 좀 다르니까 이해하는 데는 훨씬 도움이 많이 되네요. 네. 좋은 파트너십입니다. 아마 근데 나가서는 저한테 나도 집에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뭐 아까 벌써 처음에 말씀하셨잖아. 5년이었는데. 그래. 알겠습니다. 자, 우리 두 분 변호사님과 조금 마음이 답답한 좀 무거운 주제를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정인이 이 양부모 재판이 내일 첫 재판이 있다고 저희가 아까도 다뤘었는데 살인죄 적용 여부가 이제 관건인데 이거는 이제 검찰이 공소장을 바꿔야 되는 거죠? 네, 공소장 살인죄로 변경해야죠. 지금 검토한다라고 그렇죠. 하던데 네. 그렇게 할까요?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이 워낙 뜨겁고,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뭐 다 그냥 이거 살인이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다 얘기해요. 이제 그렇지. 원래 법조인이 아니신 분들은.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그냥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보자 이게 살인이지 이런 게 살인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건데 아마 처음에 아동학대 치사로 공소를 제기할 때 검찰의 고민이 굉장히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건 일각에서 야 이거 검찰에 봐주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당장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한 번 보도가 있었는데 담당 검사가 재판부에다 진정서 제출했다고 그러거든요. 공소장이 아니라 공소장 변경 별도로. 지청서가 아니라. 그 사실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럼 네. 검찰 입장에서 당연히 엄벌을 원하니까 기소하지 무슨 봐주려고 기소하지는 않잖아요. 진정서는 왜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이제 국민들도 이제 진정서 많이 냈잖아요. 보진 않지만 엄벌에 초이십시오겠죠. 아, 그런 진정서? 내용은 그렇겠죠. 뭐 그건 뭐 무슨 봐주십시오가 있을 리는 없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담당 검사도 수사 검사도 이거 엄벌에 쳐야 된다는 얘기에 대해서 공감을 했으나 이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딱 잡아내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말씀드리고 그런데 우리 항상 비교되는 게 그 캐리어에서 아동학대해가지고 네. 그 이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어요. 그 사건에서는 검찰도.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뭐냐면 야 내가 얘를 이렇게 학대하는데 얘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그래 할 수 없지 뭐 요거예요 쉽게. 그게 미필적 예. 고의죠, 그죠? 예, 뭐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근데 그 캐리어 사건은 아이가 캐리어 한 번 있다가 나왔어요. 다시 집어넣었어요. 나왔는데 애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야 또 들어가 다시 집어넣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엄마는
얘 또 들어가면은 이상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거다라고 검찰이 본 거죠. 근데 정인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저희가 이제 언론 보도되는 거 본 거니까 기존에는 이게 계속 누적 폭행이 누적되다가 아이가 그렇게 돼서 검찰 입장에서 당시에 수사할 때 어느 시점에 이 엄마가 한 번 더 때리면 얘 잘못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는지를 잡아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동학대 치사를 했는데 지금 뭐 보면은 또 법의학자들 의견도 이런 거 많이 들어오니까 다시 한번 살펴는 보겠죠. 기존에는 그랬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 검찰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제 두 가지인데 법의학자 3명의 의견서를 받았던 추가 의견서 받은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검찰 심의위원회로 오늘 소집을 했어요. 검찰 심의위원회에서 그럼 이게 살인으로 그 공소장 변경해도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검찰 심의위원회 내부에서 검토를 할 텐데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살인으로 공소장 변경이 어렵겠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만한 정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잡아내지 못했어라고 했을 때 받게 될 본인들도 답답함이 있고 국민들로부터도 질타를 받을 것 같으니까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법의학자들 3명의 보고서를 놓고 보면 이게 참 말하기가 참 마음이 답답하지만 췌장 절단 여부를 중심에 두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췌장이라는 데가 다른 장기들이 손상이 다 이루어졌을 때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손상이 되는 그렇죠. 곳인데 췌장이 절단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폭력이 지속적으로 행사가 됐다면 이것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위 양모가 얘기를 하는 거는 실수로 애를 떨어뜨리다가 보니까 의자에 부딪혀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하는 변명 하나. 그다음에 하나는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절단된 거다라고 하는 변명을 하는데 법의학자들은 그렇게 절단되기 쉽지 않다. 이거는 정말 지속적이고 고의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미필적 고의라도 있지 않으면 여기까지 손상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거의 법의학자 3명의 보고서에 동일하게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보면은 법의학자들의 의견서를 보면 살인으로 공소장을 변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실제로 근데 살인의 고의 미필적 고의라도 인정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다른 재판에서 보면.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또 재판 가면은 또 변호인의 의견이 있을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아침부터 이런 얘기가 그러지만 그 췌장 절단이 어떤 충격에 의해서 벌어졌냐. 그러니까 진짜 저 엄마의 전 변명을 보는데 진짜 떨어뜨린 거냐. 아니면 엄마가 강하게 때렸느냐 그날 그 시점에 그래서 한 번이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적 된 거냐 이 감정 결과 부검 아주 다시 부검이 아니라 아마 다시 이제 그 감정 받는다고 하잖아요 법의학자 거기서 어떻게 나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3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어떤 강한 고의적인 충격에 의해서 그렇게 됐으면은 한 순간에 그러면 이제 살인 고의 인정할 수 있을 건데. 엄마 변명처럼 떨어졌다든지 또는 검찰에 애초에 봤던 것처럼 누적된 거라면 고의를 잡아내기가 쉽지는 않을 거고 근데 다만 이거 생각은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야 살인죄를 안 하고 아동학대 치사로 하면은 형량이 낮은 거 아니야? 라고 걱정들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똑같이 나올 거예요. 설사 법원이나 검찰이나 또는 법원에서 살인 인정하지 않고 아동학대 치사 유죄 나오는 건 이건 뭐 그냥 더 정해진 거거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살인죄 인정에서 유죄받는 거랑 형량에 있어서는 거의 대동소이하다. 거의 똑같다라고 제가 단언할 수 있으니까 죄명과 상관없이 형량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 20년 이상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요새 아동학대 치사 형량 가방에서 캐리어 가방 거기서 1심에서 22년 나왔거든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겠다. 양형 자체는 형량은. 알겠습니다. 저도 뭐 그런 부분은 동의합니다. 신보이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정인이 사건이나 천안 계모 가방 안에 죽은 아이나 공론화 될 때만 우리는 아우성칩니다. 며칠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제발 아동학대 강력 처벌을 해야 합니다. 제발 하셨고요. 8949번 쓰시는 분입니다. 아니 정말 답답한 게요. 성인도 아니고 아직 16개월 유아입니다. 조금만 폭력을 써도 죽을 수 있는 연약한 체력을 가지고 있는 유아라고요. 이건 분명히 살인죄라고요 하셨습니다. 국민들 정서는 지금 그렇죠. 근데 또 하나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이제 양부 부모 양모만 처벌하는 걸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닌데 그렇죠. 근본적으로 이 시스템을 좀 뭔가 보완하든지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도 있는데 잘 주먹이 아직은 덜 되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좀 있고요.
네.